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새로운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세는 원래 무역 정책의 도구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보 협상의 버튼으로 영토 문제의 레버리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1일부터 10%로 시작해서 6월에는 25%까지 올리겠다는 관세 일정이 공식화됐습니다. 대상은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8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5명, 영국 1명, 네덜란드 2명,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각 2명, 스웨덴은 장교 여러 명을 보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그린란드 훈련 참여를 요청한 상태였고요. 숫자만 보면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파견이 촉발한 관세 위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EU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 제품에는 50%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8개국만 따로 떼어내서 25%까지 올리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이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일산 자동차, 프랑스 명품, 영국산 기계부품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4분의 1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유럽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산 부품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최종 완성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의 수입 물가도 오르게 되고 결국 국내 물가 전반에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에는 독특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협상용 오프닝, 즉 첫 번째 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원하는 건 관세 수입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유럽을 압박해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거죠.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관세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세율이 10%든 25%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룰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공급망을 어디에 둘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지 결정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투자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 불편함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게 만드는 압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불안정해지니 아예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관세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관세가 만들어내는 변동성 자체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린란드가 무엇이길래 이런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안보 논리가 제시됩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본토로 향할 때 가장 빠른 경로가 그린란드 방향을 거칩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와 관측 사이트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 항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 자상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항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5만 7천 명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군사적 가치는 그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기에 자원 문제가 더해집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 석유, 철광석 같은 전략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데 현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한다는 건 안보 시스템과 자원을 한 번에 손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땅 한 조각이 아니라 항로, 레이더, 자원이 한 덩어리로 묶인 시스템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사기지 확대 수준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원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지를 두고 주둔하는 방식은 협정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유는 통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번에는 그 시도가 관세라는 무기와 함께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논리가 동맹체제와 무역 합의를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체결된 미 유럽 무역 합의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채 1년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가 예고되니 합의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의 업다운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율이 10%에서 25%로 오르면 제품 가격을 다시 책정해야 하고 마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망 전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정책이 자주 바뀌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헛수고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합의가 있어도 바뀐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공급망의 보험료,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런 환경이 유럽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아예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게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정책 변동성 자체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관세 권한을 둘러싼 법리 논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률의 근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권한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법적 판단이 나오면 정책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관세, 그린란드, 자산시장 흐름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정책이 소송과 권한 논쟁으로 흔들릴 가능성 자체가 시장에 추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 시장은 무엇부터 움직일까요? 답은 안전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지정학적 충격이나 정책 혼란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선호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 주체의 신용이나 경제 성장에 의존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동성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달러나 유로보다 금을 더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시장에서는 금은 관세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물리적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오르면 지수 전체가 끌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는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섹터가 지나치게 크면 전체 시장의 체감과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섹터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강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슈를 보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세 일정입니다. 2월 1일 10% 발효, 6월 25%까지 인상 예고. 이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협상으로 유예되거나 철회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그린란드 협상의 방향입니다. 군사기지 확대 수준에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소유권 논쟁으로 번지는지에 따라 사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 동맹 및 합의 신뢰입니다.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신호가 반복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불안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도 질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과 공급망의 움직임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내 생산 이전을 발표하거나 계획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표와 실행 사이에 시차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안전자산 신호입니다. 금 가격이 리스크 오프의 온도계처럼 움직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금값이 급등한다면 시장이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지수와 섹터의 분리입니다. 반도체 같은 특정 업종이 지수를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럽 측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이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 카드를 거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실제로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무역 갈등이 확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복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관세라는 경제정책 도구가 안보와 영토, 동맹체제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는 기업과 시장에 깊은 불확실성을 심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전자산 선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2월 1일 첫 관세 발효 시점, 그리고 6월까지 이어지는 인상 일정 속에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유럽과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관세 수준보다 중요한 건 정책 관리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변동성이 새로운 상수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대응도 달라질 겁니다.